오늘의 플러스, 재편되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예. 지냈습니다. 오늘 아마 흑해 중심으로 에너지 다변화를 유럽이 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예. 먼저 흑해 주변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사실은 흑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한테 되게 익숙하진 않으니까요. 예.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인접돼 있다. 요거는 아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튀르키예도 이제 저희들 알고 있죠. 근데 유럽 쪽으로 놓고 보면은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있고요. 그 반대편 쪽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요 얘기할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조지아가 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 할 내용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지아라고 하는 국가 옆에 인접돼 있는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그 카스피해를 에 인접돼 있고 그 카스피해에는 건너편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네. 카자흐스탄 옆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언급이 되니까 한번 머릿속에 간단히 생각을 하시고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 주셨던 이 흑해 근처에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가장 뉴스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흑해 녹색 전력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흑해를 둘러싼 송배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송전선을 청정 에너지로 공급되는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주도를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아제르바이잔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제르바이잔이 그 흑해를 인접해 있는 조지아를 통해서 흑해를 가로질러서 흑해 반대편에 있는 그 루마니아를 통해서 가는 어떤 송배전망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흑해 해저로 이렇게는 송배전선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거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청정 전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지난 3월 10일 날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때 3월 10일 날 아제르바이잔은 그리고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이 4개 국가의 주요 에너지 장관들이 EU 에너지 위원회에다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이익 프로젝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서한을 보냈다라고 했고요. 이 상호 이익 프로젝트 지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예. 이 프로젝트와 지위로 승인받은 에너지 프로젝트는 예. EU 국가 최소 2개 이상 예. 그리고 비EU 국가 한 군데가 참여를 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EU의 에너지라든가 탈탄소 목적에 부합하는 거를 할 경우에 예. EU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의 최대 3분의 2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루마니아라든가 헝가리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EU 국가니까 여기가 관여해서 EU의 자금으로 EU 주변에서 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프로젝트를 통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된 청정 전기를 그 인접 국가인 조지아를 거치고 조지아에서 해저로 이렇게 케이블을 해서 루마니아로 보내면 헝가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핵심은 그 해저에 대규모 송전선을 까는 네. 이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35억 유로 1단계 기준으로 들어갈 걸로 소요가 되고 최대 4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까 유럽의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유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동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 언급이 돼 있었는데 아까 그 인접돼 있던 조지아가 2024년 5월에 이런 해저에다가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는 이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2024년 5월에 세계은행에다가 조사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해달라. 최대 5억 달러 정도를 해달라고 할 때 1차적인 3,500만 달러 대출을 받았고 이때 세계은행 관계자가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흑해 양 국가 간의 에너지 안보가 개선이 되고 에너지 공급이 탈탄소화되고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디지털 연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본궤도로 들어서는 단계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뉴스고요. 참고로 이제 이 흑해 송전선은 총 최종적으로는 6기가와트의 전력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예. 1단계는 일단은 1.3기가와트로 2개의 케이블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지아에서 루마니아까지 1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좀 인상적인 거는 단순히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에서의 전기를 보내는 걸 넘어서서 네. 그 카스피해 건너편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하고도 연결돼요. 왜냐하면은 아제르바이잔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도 지금 송전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여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 조지아를 연결돼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였네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유럽이 분명 에너지 수급 체계에 대한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계속 러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로가 알고 봤더니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전력망을 구축해서 조달받는 이런 걸 그 사이에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참 흥미진진한데요.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네요. 예, 그렇죠. 최단 거리는 아닌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중심에 아마 아제르바이잔 뭐 제가 알기로 자원 엄청 많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되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네. 한 나라입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최초로 아마 석유했던 게 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고요. 예. 지금도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90%, GDP의 50%, 국가 예산의 절반이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천연가스가 그냥 막 나와서 불타는 예. 땅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2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에다가 가스 수출을 2027년까지 기존보다 2배 늘리는 계약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가스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빼고도 아제르바이잔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되게 잠재력이 크고 예. 이 분야와 관련돼서 되게 많은 투자를 의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제르바이잔 그 카스피해 영역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157기가와트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전력 용량이 8기가와트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이 있는 거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 전체 면적의 한 25%에 해당되는 아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섭씨 40도에 비도 잘 안 오고 햇빛이 짱짱해서 우리 선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태양광에 대한 그 퀄리티가 훨씬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아시겠지만 막 산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청정 전기를 전기를 많이 쓰거나 가격이 비싼 유럽으로 보내면은 충분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가능성의 영역만이 아닌 게 이미 해외의 거대 자금들이 이쪽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동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UAE에서 하고 있는 그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마스타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하고 호주의 지금 철강석 회사인 포스티큐라는 회사가 이미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22기가와트의 청정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 16기가와트가 해상 풍력입니다. 예.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최대 주주인 ACWA 파워라고 하는 데가 해상 풍력 계약을 여기에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지금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데요. 2024년 11월에 제29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보통 COP29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거든요. 예. 근데 이때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이 2016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0%에 달하는 3,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절감하겠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까지 전체 전력수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적 의지, 잠재력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지금 겹치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청정 전력을 생산할
잠재력이 크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자국 내에서만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으로서의 연결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경제성이 더욱 더 커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발전이 더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가 아까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체 전력의 21% 정도인 1.7 기가와트를 이미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촉진되거나 발전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송배전선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커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아제르바이잔이 송배전선 연결하는 단순한 그 조지아 자체도 청정에너지에 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거나 이래서 수력 발전이 되게 유리합니다. 산악지대인데 수력 발전. 예, 그러니까 이제 낙차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지아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직도 많은 댐이나 이런 것들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아무래도 국가가 좀 약하기도 하니까 예. 미개발되는 그런 수력 발전 자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수력, 풍력, 태양광의 이런 청정 전력들은 당연히 가격도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투자만 구축이 되면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러한 전기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통해 흑해 이번 송배전선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잠깐 얘기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하고도 지금 연결한다고 예.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미 3.5 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예. 약 24기가와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이 이번 흑해 프로젝트하고는 별개로 카스피아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의 송배전선 연결까지 지금 도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의 이런 청정 전기가 유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유럽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발목 잡혀져 있는 어떤 경제 외적인 요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변화의 동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 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수출을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뭡니까 하면 저희 전력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결론은 결국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는 유럽에 전력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데 전력 수출하려면 이 송배전선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흑해를 가로지른다고 하니 해저에 깔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성은 있을지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해저로 통해서 송배전선을 까는 것들이 최대 규모 길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영국과 노르웨이를 연결하는 부케링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길이는 720km. 이제 해저니까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깊이는 약 700m 정도가 최대고 예. 이거를 통해서 1.4 기가와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아까 1.3 기가와트를 먼저 하니까 규모는 비슷한데 예. 흑해 이번에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까 북해는 720km인데 여기는 최대 1100km입니다. 길이도 더 길어지죠. 그리고 깊이도 아까 북해 같은 경우는 7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최대 2200m까지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링적으로 기존에 없던 거 최대보다 더 큰 거니까 그렇네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예. 근데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서 이런 해저 케이블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저희가 110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최대 지금 4000km 이상 되는 프로젝트가 이미 2개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어디예요? 하나는
호주에서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선 케이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게 4,300km입니다. 그리고 모로코하고 영국을 지금 모로코에서 생산된 청정전기를 영국으로 연결하는 엑스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것도 4,000km에 달합니다. 야, 호주에서 싱가포르까지 예. 케이블로 연결하고 예. 모로코하고 영국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지금 사업 진행이 좀 더딘 건 있긴 한데 예.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관건하고 경제성의 문제가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1단계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건가라고 할 때 지금 한 31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35억 달러 계획을 했으니까 대략 그 35억 달러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일단 1단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용량을 4에서 6기가와트까지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이제 해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거를 설치하는 설치선이나 설치 시스템을 갖추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요? 지금까지 이탈리아를 기반한 프리즈미라는 회사하고 예.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넥상스라는 회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예. 일단은 해저 케이블이 한 200km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13,000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km 13,000톤을 이제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는 그 스트롤이 예. 30m가 넘어요. 야. 그러면 이제 그거가 되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두 회사만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케이블을 설치를 하는데 하루에 한 10km 정도 한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00피트 되면 며칠이 걸릴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예. 그러면은 설치하는데 엄청 힘들구나라는 것도 하고 그런 선박 자체도 되게 제한적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케이블도 그냥 아무데나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해저에다 할 거니까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야 돼서 이게 통신망보다 이 전력 공급하는 건 훨씬 두껍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안가 근처에다 네. 설치를 해야 되고 공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제작형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흑해에서 생산되는 케이블을 만드는 데만 3에서 4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3, 4년 동안 만든 케이블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하루에 10km씩.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흑해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에 지뢰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 저기 바다에 넣어놓는 부표라고 하나요? 네. 부유식 지뢰. 지뢰들, 예. 그게 이제 전선 지역이긴 하지만 떠다니다 어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불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러시아가 엄청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불안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험사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또 못해요. 예, 프로젝트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아까 아제르바이잔이 얘기를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랑 계속 전시 상태고 최근에도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되게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난관들이 좀 있고 그리고 시간도 꽤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 코카소스 지방, 중앙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유럽에다가 전력을 땡겨 쓰겠다라는 이 인프라 투자를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했죠.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터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슈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지만 예.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투자가 실현화되지는 잘 못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국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요즘 유럽에게 자꾸 우리 LNG 갖다 써라. 우리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고 석유도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것도 맞고요. 예. 최근 몇 년간 사실은 유럽이 그런 미국의 LNG를 수입하기 위한 LNG 터미널 같은 인프라 투자도 되게 많이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물량들은 계속 유지되거나 계속 늘어날 거고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앞으로 LNG 수출이 되게 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에너지 수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한계에서는 지정학적인 거나 에너지 안보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과연 이제 과거에 러시아 의존하듯이 미국만 의존해서는 될 거냐. 유럽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최근에 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나토라든가 여러 갈등들 때문에 미국만의 의존만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LNG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청정에너지는 아니고 유럽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 이외의 에너지를 다변화시키는 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의 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흑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2월 달에 처음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 유럽의회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미 22년 12월 달에 아까 이 프로젝트에서 최대 25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예.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인 거죠. 이거를 이미 이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한참 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러시아의 에너지를 과거처럼 받을 수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설령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또 미국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유럽이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유럽이 지금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재생에너지 끝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유럽에서의 재생에너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예.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아제르바이잔 같은 지역은 전기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기후가 이런 게 같이 동조화되겠는데 차이가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네. 간헐성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지역으로 넓게 전력망을 가져가면은 어느 지역에서 부족한 걸 떼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넓고 길게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유럽 전체를 넘어서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실내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전력망의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안보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미국도 포함이 되지만 미국만 의존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을 함에 있어서 특정적인 다변화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사전 선제적인 유럽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했지만 엑스링크라고 얘기를 한 거 네. 있었잖아요. 영국하고 모로코하고 연결된 건데 모로코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한 걸 영국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 사업을 지금 영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때 2023년 8월에 영국 에너지 보안 및 탄소 중립 장관이 이거는 국가적 중요성이 가진 프로젝트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든가 유럽, EU 전반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이전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흑해의 송배전 프로젝트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예. 것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제가 흑해 위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흑해에서 지금 최근에 또 다르게 진행되는 게 루마니아가 지금 흑해 해상가스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는 그 해양 휴양지로 유명한 넵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흑해 인접한 지역인데 여기 이름을 딴 넵튠 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된 거는 올해 1월 달에 지금 독일이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되게 힘든데 네. 그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 유니퍼라고 하는 데가 이 프로젝트에서 2027년부터 5년간
15테라와트씩 이게 이제 가스로만 한 1.5 BCM 정도 되는데라는 것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이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갖춰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시추선 지금 준비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예.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시추 서비스라는 미국 기업인 엑스프로라는 데가 여기랑 $1,000,000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흑해에서 가스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흑해 일대 루마니아 이 가스전에는 100 BCM 정도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가동이 될 경우에는 원래 루마니아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단숨에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루마니아가 자급만 하지 수출까지는 안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독일로의 그런 계약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계약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에너지 기업인 OMV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루마니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로즈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프로젝트니까 단순히 루마니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영역으로 네. 가는 거고 공급이 이제 독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루마니아가 가스를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의존하는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거에도 큰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근처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조지아, 루마니아 이런 곳으로부터 즉 흑해 연안 근처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전기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은 가스 의존을 많이 했기 예. 때문에 가스 기반 인프라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가스 LNG가 좀 적극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거죠. 근데 루마니아가 만약에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러한 가스 인프라망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 있죠. 그 실제로 이 루마니아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아까 독일 공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OMV라고 하는 그 회사가 사실은 러시아 가즈프롬으로부터 40년까지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게 24년 12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됐어요. 네. 종료가 된 이유는 그 직전인 24년 11월에 가즈프롬이 이제 OMV한테 가스 공급 안 한다. 이래 버리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공급 안 해 그러면 망하니까 그렇죠. 이제 러시아 말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급한 대로 LNG를 좀 쓰고 예. 루마니아로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러시아가 흑해를 거쳐서 터키로 보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터크 스트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터크 스트림을 통해서 터크 스트림에서 받아서 불가리아로 보낸 다음에 유럽 보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고 예. 여기에 연관돼 있는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거에 의존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루마니아가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죠. 예, 몰도바가 이제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실은 친러 지역의 분열 네. 이런 이슈가 돼서 트랜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이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 데 있고 사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면 다음번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대표적인 나라가 몰도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예. 몰도바는 거의 가스 100%를 러시아한테 의존을 하고 있고요. 예. 25년 1월 달에 러시아가 몰도바한테 가스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다 가스를 공급해 준 데가 어디냐면은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가 일부 가스 생산하고 있지만 100% 작업 안 함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몰도바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안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불가리아나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루마니아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친미 노선을 강하게
바뀌었던 예.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SMR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간 것도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이 가스전을 제대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동유럽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안보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정말 새로운 흐름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흑해 지역을 봤더니 근처에 자원 강국이 많네요. 맞습니다. 루마니아마저도 흑해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대규모 가스전을 발굴한다고 한다면 근처에 더 캐보면 나올 때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금 흑해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해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카리아라는 가스전이 있거든요. 터키 네. 인근에. 이게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게 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가 사카리아 가스전을 기존의 생산량보다 2배 이상 크게 늘리고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튀르키예는 에너지 수출국이 아니라 전형적인 수입 국가고요. 네. 그리고 그 수입하는 에너지의 상당수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튀르키예가 가스를 자체 생산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면은 또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가 이제 흑해에서 밖으로 지중해로 나가는 통로를 튀르키예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러시아 함대가 흑해로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거에서도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독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실제로 지난 3월 23일 날 튀르키예 에너지 및 천연 자원부 장관이 그 사카리나 가스전 생산을 2028년까지 지금보다 5배 이상 늘려서 가정용 천연가스는 완전히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도 생산량은 터키의 300만 가구를 충족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젊은 인구나 성장하는 경제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에너지 독립은 우리나라한테 국가 안보 문제다. 라고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흑해 주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흑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 에너지 수급의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터크스트림 이거 말씀 주셨는데, 북유럽 쪽에 있는 노드스트림,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괴된 게 뭐 누구 소행이다, 뭐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그 노드스트림의 일부 지분을 미국 기업이 참여하겠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는 에너지의 큰 시장을 러시아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참에 러시아 비중이 좀 줄어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도 좀 뭐 팔아볼게 하는 것 같고, 유럽 내부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강자들에게 의존 안 하기 위해서 흑해 지역에 조금, 이 국가들에게는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약간 만만해 보이는 국가들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하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와 미국이 결국 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흑해 이 개발 프로젝트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예. 러시아가 지금 특히 루마니아 건과 관련돼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루마니아가 지금 현재 그 가스 개발전이 루마니아의 배타적 경제 수요권인데, 이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크림반도를 기준으로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으면 루마니아랑 겹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냐면, 루마니아가 가스전을 하고 있는 그 가스 해상 시설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겹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것이 러시아의 배타적 수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예. 거기에 가스전을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나토 국가들은 원래 공격을 받으면 공동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과연 루마니아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겠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마니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굉장히 친미화돼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유럽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네. 집중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러시아와의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들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특정 지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럽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유럽이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망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초반에 급한 대로 미국 거를 갖다 쓰고 그 영역은 어느 정도 가지만 그와 별도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사실은 경제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진행 못됐던 것들이 많은데 유럽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런 것들 진행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유럽의 기본 기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계속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은 흑해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해저 가스전이라든가 석유 같은 것들이 되게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유럽 국가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그리고 그 흑해 근처요. 흑해 근처의 국가들 그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를 유럽의 공급망의 한 라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부 펀드나 국영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중동의 자금과 유럽이 같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는 또 하나의 대체지가 있는 게 북해산. 그렇죠. 예, 브렌트유. 예. 그리고 노르웨이가 최근 러우 전쟁 이후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의 생산을 더 늘려준 덕분에 노르웨이 국민 소득은 뭐 어마어마하게 더 늘었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이런 정치적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없는 그런 요소일 텐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걸로 100% 대체는 어려운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체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과 특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럽이 생각 같아요. 사실은 몇 년 전인가 그 유럽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에 이슈가 맞아요.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자체도 있지만 에너지원의 다변화. 그게 제일 이게 중요하군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유럽이 지금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다 개편하고 있고 네. 그 주변 지역 중에 지금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흑해 흑해도, 지역도 주목해야 된다.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흑해 중심을 바탕으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을 말씀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요. 또 투자 관점에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건을 보면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국가 안보라는 측면, 예.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돈만 주면 값싸게 싼 것만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보는 아이디어고 거기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만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저렇게 값싼 가스를 했던 것도 독일이 주도를 해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값싸게 공급했던 건데 네. 그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 유럽이 되게 많이 늘리고 있고 네.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저희가 주목할 거는 이러한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에너지 프로젝트나 인프라 관련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유럽으로 LNG 수출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예. 그래서 이제 LNG와 관련되는 미국 수출이나 수출 터미널과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떴는데 네. 지금 유럽이 이제 당장 급한 대로 가스 인프라를 기존에 쓰면서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이 했지만 미국만 의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명료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장기 프로젝트에도 갈 거라고 보면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커질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생에너지다, 화석연료다 이런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에너지 전반의 공급망 개편 그리고 모든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럽은 상당히 적극적 의지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게 어느 임계선을 넘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 시추를 포함한 에너지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전기 생산을 관련된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부각을 받을 거로 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과거에 이제 초기에는 미국 방산 기업이 뜨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유럽이 주도가 되니까 유럽 방산주들이 최근에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유럽의 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아까 해양 시추와 관련되는 회사 중에 상장되는 이탈리아의 프리지미안이나 유럽 기반으로 전력 인프라나 그리드에 대한 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히타치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이런 기업들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조선이라든가 플랜트 관련 기업들의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 관련돼서 국내 뭐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도 되게 간간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설 피팅 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도 유럽에서 의외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해저 송전망이나 SMR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단순히 이게 유럽만의 얘기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이것들을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면은 글로벌 공조나 협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다양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석 심지어 석탄까지도 하겠다는 것도 공급망의 다변화와 자급자족의 이슈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급자족은 못하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들이 좀 더 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봐야 될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과연 러시아의 에너지 쪽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전 말씀 들으면서요 별의별 상상들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상상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바라볼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으니 중국이 이걸 활용해서 더 값싸게 또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이런 것 수급을 더 원활히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차라리 이 기회에 러시아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서요 우리 지분의 일정 부분을 널 줄 테니 이 유럽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푸틴과 또 트럼프는 친하대면서요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지분 참여해서 계속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게끔 하면서 우리 미국이 안전판이 돼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만 생각도 들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앞으로 또 요 관련돼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스라든가 변화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처럼 와서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해주셨네요.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